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의 마지막 22번째 페이지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예, 정민재 평론가와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였기 때문에 네, 뭐 간간히 할 말이 있었거든요. 네. 안부도 물어봤었고, 뭘 물어봤다고? 안부도 물어봤었고 서로. 안부도 그 물어보고. 당시에 안부. 그렇죠. 우리만의 소소한 라떼를 네네. 제조해봤었는데 근데 보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경청 모드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어허. 이제 그냥 듣고 서로 지레짐작하고 정평론가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둘 다 네네. 들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는 시간인데요. 왜냐면 네네. 오늘부터는 좀 K-팝의 뿌리로 가보려고 해요. 오늘 뿌리.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1980년 12월 1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네요. 네네. 1980년 12월 1일. 이날 우리 문화사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 오늘 앞에 오프닝에서 지금 70년대에는 흑백 세상이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월드컵 그 푸른 잔디도 볼 수 없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아요. 80년 12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컬러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요 날에.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80년 12월 1일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컬러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늦었군요. 늦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4년에 시작했고요. 네. 일본은 1960년, 심지어 북한은 74년에 시작을 했어요. 어허. 북한마저도. 네네. 근데 우리가 8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제가 조사했을 때 우리 뒤로 한 10개 국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장 늦게 도입한. 네네. 그러니까 정평이나 저의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TV를 흑백으로 먼저 접하셨을 그 수밖에 흑백으로 없고. 보다가 컬러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마저도 엄청난 고심 끝에 시작된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보도를 보면은 그 당시 보도 보면은 원래 정부는 81년 이후에 이제 서서히 도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미국과 우리가 무역 마찰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컬러 TV를 생산은 했어요. 삼성에서도 그래요? 하고 뭐 다 했었는데 네. 이 텔레비전들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수출을 막아버려서. 예. 그럼 이 재고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컬러 방송을 좀 서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컬러 방송 기술은 진작에 있었음에도 더 늦추려고 했었다는 건데. 네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70년대까지 79년까지는 박정희 시대인데 네.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흑백 TV조차도 아직 없는 사람 많은데 컬러 TV가 오면은 이 국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실제로 지금 69년 기준으로요. 텔레비전 가격이 그러니까 컬러 TV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래요. 20만 원.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는 500만 원이 넘는 와, 그런 돈인데 비싼 TV네. 당시는 우리가 다 농사 지을 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국민들과 비교를 하면은 논 한 2,000평 정도 소유한 그런 농부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다 모아야지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였대요. 그 정도면 500만 원 이상인 것 같은데. 이상인 그렇죠? 거죠. 뭐 네. 지금 물가로 보면은. 네. 그래서 와. 그런 컬러 TV를 도입하면은 이제 정말 있는 집에서만 볼 텐데. 그러네요. 그리고 위화감 생긴다. 이거예요. 마음 다칠까봐. 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근데 이 외국의 아주 총천연색 이건 정부의 언어입니다. 퇴폐 문화가 들어올 경우 우리 분위기, 사회 분위기와 또 정권에 불만 갖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하고 네. 12월 12일 그리고 80년 5월 17일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그렇죠. 예. 81년 2월에 5공화국이 출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무렵에 이제 컬러 TV가 도입된 게 신군부의 민심 달래기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3S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환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하긴 이제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원년부터 컬러 TV 중계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서 기술의 발전은 곧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국내에서 컬러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후에 미국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음악계의 어떤 판도를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81년 8월 1일에
MTV 채널이 개국을 합니다. 그 유명한 MTV. 그 유명한 MTV가 개국을 이때 해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뮤직비디오를 들어주는 신개념 케이블 채널이었는데 그 전에도 뮤직비디오가 있긴 있었거든요. 뭐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이 MTV를 계기로 음악의 어떤 영역이랄까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확장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품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입니다. 아하. 스릴러. 네. 예, 오늘 저희가 유튜브에 네. 사진 자료를 틈틈이 띄워드리는데요. 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거군요. 네, 스릴러. 네,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 빨간 옷을 입고 약간 박진영 씨 옷 느낌 나는데요. 지금 봐도 참 멋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 작품이요, 이 앨범이 82년 11월 30일에 나와요. 오늘이네요? 오늘 우리가 11월 30일이잖아요. 딱 예, 예. 40주년 되는 아, 날입니다. 오늘이 딱 40주년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뭐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비공식 한 1억 장 넘게 팔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사실 MTV가 나왔어도 그냥 인기 있는 시간대, 흔히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네. 그때는 백인 뮤직비디오만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네, 흑인 뮤직비디오는 뭐 밤 시간, 뭐 잘 안 보는 시간에만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항의가 빗발쳤는데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는 도무지 이거 안 틀고는 못 빼기는. 왜냐면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이클 잭슨 스릴러가 MTV를 정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프린스, 마돈나 등등이 이제 그야말로 춤판을 벌이게 되죠. 춤판을 네. 이제는 노래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뮤직비디오를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이제 경험이 확장되는데 네. 이 무렵에 이제 춤판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84년도 이때쯤에 뮤직비디오 부문을 신설한다고요. 네,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내년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이 이 부문에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상을 했고요. 네. 82년, 84년 이 무렵에 전 세계적인 댄스 열풍이 붑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그리고 영화 플래시 댄스. 이 플래시 댄스 노래 부른 아이린 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음악 밴드, 영화 밴드들이 추모했는데 네. 그리고 마돈나의 Like a Virgin, 프린스의 Purple Rain, 그리고 풋루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의 댄스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영화 브레이킹, 이 브레이킹 댄스를 가진 영화였거든요. 주제로 그래요? 한. 댄스를 다룬 영화군요. 네네. 네. 이게 지금 다 82년, 83년, 84년에 나오면서 세계가 정말 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화, 세계적인 춤판. 네, 영화, 음악 모든 면에서. 예.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제휴사인 CBS 이제 팝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들. 네네. 웸, 네. 듀란 또 이런 가수들의 이름이 이때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뭐 듀란이나 컬처 클럽, 웸 이런 예. 팀들이 지금 봐도 참 미남이거든요. 그래요? 음악도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신식이고 그래서 뉴웨이브 음악이라고 했었는데 네. 음악도 세련됐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뮤직비디오도 너무나 멋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런 가수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음악하는 잘생긴 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그때까지만 해도 성인 가요 위주 아니면은 포크송 위주 좀 네. 정적인 음악들이 위주였거든요. 네. 그런 대중의 갈증이 생겼는데 네. 그런 갈증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네.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가 낸 방송심의 평가서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적지 않은 쇼 프로그램이 가수들의 뛰어난 가창력이나 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오락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현란한 무대 배경, 출연자의 호화스러운 의상 및 장신구, 그리고 무용수들의 산발적인 율동에 의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퇴폐적인 유흥 분위기가 표출돼 소득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개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쇼 프로그램의 경우 10대들이 주류를 이루어 열광하는 방청석을 방송화면으로 구성함으로써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네. 일단 논조 자체가 훈장님 논조죠. 혀 끌끌 차는 논조. 언어가 지금 산발적인 율동, 퇴폐적인 유흥 분위기, 예.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분위기. 지금 화가 났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표현 자체가. 네. 이때 유독 이런 우려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87년도 방송심의 평가서인데 그 1년 전 86년 4월 11일에 드디어 우리도 댄스 가수가 나옵니다. 김완선. 김완선 씨가 이때. 네. 김완선 씨 1집이 이 86년 4월 11일에 나와요. 네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 지금 가요 프로그램들 보면은
가수가 나와서 그냥 서서 노래 부르는 리사이틀 같은 느낌? 뭐 뒤에 악단이 있고 하긴 했지만은 하계회 네. 무대 구성 느낌. 하계회? 혼자 나와서. 위험한 발언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보다는 약간 클래식에 가까운.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정적이고 뭐랄까 보수적인 그런 무대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이미 뭐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50년대에 나와가지고 다 엉덩이 흔들고 갔는데도 네. 우리나라에선 그랬는데 컬러 방송 시대가 되면서 네. 이제 점점 그 무대에 퍼포먼스가 들어가고 아까 얘기 지금 나오지만은 현란한 무대 배경, 네. 호화스러운 의상 및 장신구, 그러니까 무대 세트도 화려해지고 무용수들 얘기도 무용단도 있고. 생기고 들어오고 그렇게 예. 된 겁니다. 네네. 여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제 김한선 씨의 오늘 밤이었죠. 1집 제목이 오늘 네. 밤이군요. 제목부터가 일단 좀 강렬한 느낌인데. 그럼 김한선 씨 이전에는 이런 댄스 가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대중음악사 얘기를 할 때요. 네.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를 얘기하면은 김한선이 아니고 이금희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침마당 이금희 아나운서 말고 아침마당 이금희 씨 말고 가수 이금희 씨. 한국 최초의 댄스 여성 가수 이금희. 그러니까 여성 남성 통틀어서 처음인데 예예. 키다리 미스터 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66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네. 이분 미팔군에서 노래를 하시다가 이제 뭐 월남에도 갔다 오시고 한국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와. 키다리 미스터 킴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아직도 있거든요. 네네. 솔직히 지금 봐도 네. 노래 부르는 거 뭐 퍼포먼스 이런 게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춤이랄 건 없고요. 이때만 해도. 네. 근데 이제 감히 네. 무대에서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던 시대인데 이분은 리듬을 타고 네. 그리고 무대를 그야말로 장악합니다. 그땐 파격이었다는 거죠. 파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막 나중에 이제 가요 무대 같은 것도 나오셨는데 네. 할머니 분들 뭐 할아버지 분들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아 좋아하셨겠네. 그렇게 어깨춤을 예. 추시고 그랬었죠. 나의 아이돌이었으니까. 아이돌이었으니까요. 예. 이금희 씨 이후로는 그러면 없었나요? 그리고 뭐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나중에 금지곡이 되는데 그리고 디스코 여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어요. 네. 근데 거짓말이야는 왜 금지곡이 되나요? 자꾸 거짓말이야라고 한다고. 불신 조장. 약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정권에서. 네, 이거 사회적으로 불신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야. 그만해라. 이적의 거짓말 이런 거는 이때 나왔으면 금지곡 되죠. 예. 그리고 디스코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은하 씨 밤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 이 무대도 그렇게까지 춤이 있진 않아요. 그냥 그래요? 찌르기가 들어가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 나미의 빙글빙글 이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저는 댄스 명곡들이 그래도 꾸준히 나왔네요. 있었죠, 있긴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이땐 유독 밤을 노래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았던 밤 문화가 있을 때니까 지금도 있지만 간단하네요. 예. 그 중에 한 곡을 저희가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은하의 밤차. 멀리 기적이 우네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제 잊어야 하네 잊지 못할 사랑이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네, 이은하의 밤차를 약간 도입부 살짝 그 뒤까지 들어봤는데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엄청난 가창력을 요하는 곡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시작부터 지르고 시작합니다. 이은하 씨 정말 노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를 몸을 흔들면서 불렀다는 거죠. 네, 중간중간 손가락 찔러줘야 되거든요. 디스코 느낌으로. 네, 이거 들으시면서 찌르신 분 있을 거예요. 보면. 야, 레전드 곡은 하나 들어봤는데 네. 근데 이때의 댄스곡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댄스곡의 개념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러게요. 지금 댄스곡, 뭐 댄스 가수 하면은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는 가수의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칼군무.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이런 댄스 가요를 부르긴 했지만 막 춤을 가수가 춘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가수는 이제 어느 정도 몸짓 작은 율동 정도가 있었고 뒤에 무용단이 있는 그런 무대가 많았죠. 그래서 네.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비디오형 가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항상 음악을 듣기만 했고 음. 오디오였는데 그렇죠. 가수가 비디오에서 활약을 하네. 음. 비디오형 가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비디오형 가수가요. 다양한 층위에서 이 문화적인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 좀 어른 세대, 성인. 네. 어른 세대는 이제 오디오, 젊은 세대는 좀 비디오. 그리고 계급적으로도 조금 중산층. 네. 왜냐면 컬러 텔레비전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걸 봐야 하니까. 그렇죠. 이걸 향유할 수 있는 계급.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도시문화.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밤이면 밤마다 네. 빙글빙글 밤문화란 말이에요. 네네. 도시문화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층위에서 우리 사회가 좀 문화적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시기죠. 굉장히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순간이군요. 전 참고로 오디오형 아나운서라고 CBS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비디오도 훌륭하신데. 영혼 없는 말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댄스 가수. 지금 우리가 봐도 댄스 가수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그 시초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한선 씨고요. 김한선 씨가. 율동이 아니고 정말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춤을 춘 첫 번째 가수입니다. 이분이요 86년 데뷔했는데 네. 데뷔 전에 트레이닝을 거친 최초의 가수입니다. 특히 트레이닝을. 댄스 트레이닝. 아주 혹독한 댄스 트레이닝을 거쳤고요. 네. 그 당시 별명이 무려 한국의 마돈나였어요. 이제는 뭐 환갑을 넘기신 마돈나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 마돈나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 뭐 축구로 치면 뭐 한국의 메시 이런 느낌인 거죠. 메시 이런 느낌일 것이고요. 뭐 마돈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이클 잭슨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었는데 감히 한국의 마돈나? 한국의 마돈나.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최고의 자랑스러운 재능이었다. 네, 그런 가수였던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김한선의 오늘 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그렇지만 밤새 소리 구슬피 들려. 저 하늘 둥근 달이 외로워 보여요. 작은 별 속삭임도 부질없어요. 정다웠던 옛날이 어둠 속에 묻히고 이제 우리 서로가 남인가. 도망갔던 옛날이 안개 속에 사라져. 좀 가사 좀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그쵸, 곡이었네요. 그쵸. 네. 이별의 하늘 댄스로 승화시킨 거네요. 김한선 씨가. 맞습니다. 오늘 밤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김한선 씨 얘기를 할 때 이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이모분의 성함이 한백희인데요. 친이모. 네네. 예. 우리 김한선만 알면 됐지 뭐 이모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네. 근데 왜냐면은 한백희 씨가요 가수이면서 음반 제작자였어요. 매니저이면서. 한백희 씨는 이제 먼저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다가 이제 희자매 인순이 씨가 있었던 그룹이죠. 희자매를 발굴했던 연예 제작자였습니다. 거물이네요, 거물. 거물이었고요. 이미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김한선 씨를 데뷔시켰을 때도 한백희의 어떤 뭐랄까 신인 가수다. 그런 얘기도 항상 있었죠. 그런 또 수식어가 있었고. 근데 김한선 씨가 또 우리나라 가요계 최초의 연습생 출신입니까? 아까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뭐 지금 개념으로 보면 연습생이 맞고요. 왜냐면 한백희 씨가 이제 그 당시에 마포에 안무 연습실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상당한 어떤 뭐랄까 검을 맞죠.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갖춘 거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도 어쨌든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각광받아요 사람이. 그럼요. 근데 이 당시에 80년대에 그러니까 댄서들이 연습을 할 때가 필요한데 뭐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한백희 씨가 얘기한 겁니다. 이 연습실 무료로 개방한다. 언제든지 와서 연습해라. 네. 대신 조건 네. 중학생 조카 김한선에게
춤을 알려줘라. 아, 이게 된 거예요. 고조건으로. 사실 댄서들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년여간의 어떤 댄서들과의 동거동락 아. 춤을 배우게 된 거죠. 훈련을 하게 되고. 네. 아까 희자매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이모님께서 인순이 씨도 발굴하신 건가요? 그쵸. 근데 이제 한백희 씨가 가수로 활동할 때 그때 뒤에 무용단으로 있었대요, 인순이 씨가. 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래를 참 잘하더라 이거죠. 보통 잘하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 희자매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 음반까지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그리고 이제- 이모님은 말 그대로 진짜 한국 대중음악의 이모예요. 아, 진짜로.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이모예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이수만 씨가 SM 기획을 하고 할 때 한백희 씨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김완선 씨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인순이와 리듬 터치라는 그 리듬 터치가 인순이 씨의 백댄서 팀이었거든요. 아, 네. 이 팀에서 같이 활동도 했었고 네. 그리고 김완선 씨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어, 방금 들었던 오늘 밤은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 씨가 만든 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리듬 속의 그 춤을 이 노래는 신중현, 그리고 뭐 손무현 씨, 이장희 씨 등등 전설들이네. 대중음악의 그리고 또 락의 전설들이 김완선 씨의 곡을 줬습니다. 음악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가수였다. 네, 근데 김한선 씨가 이 이모 때문에 거짓 은퇴 선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92년도에 김완선 씨가 이제 가수 활동 그만하겠다, 은퇴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대만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해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한백희 씨의 어떤 큰 그림이었던 거죠. 어떤 그림? 해외 활동을 좀 해보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김완선 씨가 한국에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라도 은퇴하겠다 얘기하고 일단 한국과의 연을 잠깐이라도 끊어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고 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름의 당신 뭐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결단이죠. 결단이죠.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김한선 씨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 가요계의 본격적인 댄스 붐이 시작되는군요. 네, 댄스 음악의 붐 그리고 가수도 이제 춤을 춰야 된다 그런 인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네. 박남정 씨 그리고 뭐 소방차 어, 전영록 씨도 사실 뭐 이전에 이미 히트곡이 너무나 많은 가수였지만 이 무렵에는 춤을 췄습니다. 아, 원래 그리고- 안 추다가. 안 추다가 어. 그리고 나미와 붐붐 나미 씨는 아까 전에 빙글빙글 얘기했었는데 네. 이때는 정말 무대에서 살짝 어깨춤만 빙글빙글 춰요. 네. 근데 김한선의 어떤 대히트를 보고 네. 돌아올 때 나미와 붐붐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네. 뭐 인디안 인형처럼 이런 노래들을 히트시키죠. 그 토끼춤. 토끼춤을 추면서 예, 예. 그러면 이재민 씨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여자는 김한선 음. 남자는 박남정 이렇게 아, 됐어요 이 투탑. 시대에. 네, 그래서 박남정 씨는요 아까 얘기했던 플래시 댄스, 네. 뭐 마이클 잭슨 그런 음악과 영화들을 보면서 동경했대요. 나도 저렇게 춤을 추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태원에서 막 춤을 추던 댄서 출신이었는데 네.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음. 너무 가수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까 뭐 MBC 무용단에도 도전을 해보고 네. 또 합창단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88년 1집 아바람이요. 88년에 그리고 또 나와요 2집이 널 그리며. 한 해 네. 2집까지.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이게 다 한 앨범에 들어 있었는데 이 집에 이게 다 히트했었죠. 네. 근데 사실 댄스 가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직접 곡을 쓰고 뭐 포크 가수들 네. 뭐랄까 가사도 직접 쓰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유 네. 아이유 같은 경우는 음악적으로 막 인정하잖아요. 인정받죠. 뮤지션으로서. 네, 예. 뮤지션이고 뭐 아티스트다, 음악성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굳이 비교하자면 예. 청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춤보다는 노래를 잘하는 게 더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네. 본인의 곡을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예, 예. 물론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억울한 것도 있거든요. 그건 분야가 아예 다른 건데.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이때부터도 이미 댄스 가수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김한선 씨가 그렇게 히트 가수였는데도 네네. 10대 가수상에서 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상을 받게 되고요. 이때 10대 가수 가요제 상을 받았던 가수는 네. 박남정 씨 하나뿐이었어요. 박남정 씨 왜냐면 직접 썼나요? 곡을 썼기 아,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 그 전에 잠깐 준비한 짤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뭐 다 아시는 짤이죠. 이렇게 짤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박남정 씨의 기억 니은 춤. 야,
저 되게 간단한 동작 같지만 음.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 동작이에요. 그쵸. 예. 널 그리며의 안무인데요. 예. 사실 이거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넷 잭슨도 했었고 마이클 잭슨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땐 대중들이 근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발 빠르게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들었다는 거. 널 그리며의 저 춤이 지금 너무나 잘 어울리잖아요. 아 그럼요. 솔직히 저거보다 잘 어울리는 춤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 춤이 대단한 히트를 했고 네. 원래 이게 안무가 없었는데 리허설 할 때 너무 심심하니까 그 부분이 좀 뭐라도 해볼까 하고 리허설 때까지 이 안무가 없었어요. 네네 와. 박남정 씨가 이걸 즉흥해서 했대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스태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요거 노래할 때도 하자 정식으로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야 즉흥적으로 탄생한. 요즘 또 이제 민호이라는 젊은 가수가 또 기억 니은 춤을 하나 개발했던데. 네네. 원조 기억 니은 춤, 음. 예, 원조 댄싱킹, 음. 박남정의 널 그리며 듣고 옵니다.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울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 없는 니네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네, 박남정의 널 그리며였습니다. 박남정 씨가 요즘 20, 30대들에게는 시버지로 불린다고 하는데 오, 왠지 네. 아십니까? 어. 알고 계시겠죠? 네, 뭔가요? 걸그룹 스테이시의 멤버 이제 시은 씨의 아버지가 이제 박남정 맞아요, 씨 맞아요. 때문에 시버지라고 네. 댄스 DNA가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존하는 걸그룹 중에 가장 어릴 때부터 자료가 많은 가수가 지금 이 박시은, 스테이시의 시은 씨라고 하잖아요. 아 어릴 때 자료가 병원부터 있어요. 아, 인큐베이터 시절부터 박남정 등려 여기서부터 있단 말이에요. 엄청 화제였을 거니까. 네. 아, 또 그렇겠네요. 자, 끝으로 마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그 역사적 장소 일주일 동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한국 댄스 가요의 온상이라고 표현하셨던 음. 문나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남정 씨도 이제 이태원에서 춤을 출 때 거쳤던 클럽 중에 하나가 문나이트였고요. 뭐 문나이트라는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고 이제는 UV가 막 문나이트 90 이런 노래도 냈어요.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 들어보시면은 네. 제가 굳이 여기 설명하지 않아도 네. 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런 느낌이에요 노래가. 요약본. 네,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음. 이 문나이트에 뭐 박남정 씨부터 시작해서 뭐 이준호, 양현석, 강원래, 구준엽, 현진영, 김성재, 이현도, 박진영 씨도 이 문나이트를 거쳤어요. 아니, 클럽 한 곳에서 그 쟁쟁한 문나이트 현장 사진을 네, 띄워드리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강원래 씨, 이현도 씨, 김성재 씨, 구준엽 씨. 와, 구준엽 씨는 저 때는 풍성했던 시절이고 네. 현진영 씨, 이현도 씨, 김성재 씨.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네. 그리고 좀 아까 네. 강원래 씨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그 여자분이 지금 아내분이신 김송 씨. 김송 씨. 아, 콜라에. 그렇군요. 네. 아, 그러네. 그랬었죠. 예쁜 모습.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왜 이렇게 이태원으로 춤을 추러 몰렸느냐. 네. 용산기지 인근이었잖아요. 이태원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60년대, 70년대에 이태원을 두고 용산을 두고 네. 서울 안에 작은 미국 그리고 뭐 어. 서울의 이방지대 막 이런 수식어를 쓰는 동네였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여기를 표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범지대다. 그리고 아, 활락의 동네다. 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의 다른 곳들은 다 좀 정적이고 아까 그렇죠. 얘기한 네.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딱딱한데 네. 여기는 미군들이 활동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활동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 비교적 그리고 좀 최신 문물이 일찍 들어오는 네. 그런 동네였는데
80년대 들어서 이제 한남동 쪽에 부촌이 지금도 있지만 형성이 그쵸. 되고 예. 그리고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88년도에 이 이태원 지역이 조금 국제 관광 지역 그리고 쇼핑 지역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로도 좀 정비하고 새로 건물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내국인도 갈만하다. 가서 흥미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네다. 마냥 무서운 곳이 아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80년대에 강남이 드디어 개발이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영동 개발 시대라고 했었는데 예. 영동 고동쪽이라고 해서 예. 그럼 딱 지리적으로 볼 때 이태원이 딱 중심이에요. 강북과 강남의 딱 중간.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집결지. 네. 예. 그래서 80년대 이후로는 이 이태원이 서울 최고의 유흥가가 됩니다. 뭐 호텔과 나이트클럽들이 붐을 일었고 뭐 네. 해밀턴, 뭐 하얏트, 크라운 뭐 등등 이렇게 모였는데 댄서들이 이런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논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런 호텔에 있는 클럽들은 네. 이제 호텔 지금도 좀 저 같은 서민들은 감히 진입장벽이 좀 높은 그럼요. 느낌. 예. 근데 이제 이 댄서들은 이 이태원역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소방서 골목 쪽으로 가다 보면은 군소 클럽들이 있었어요. 좀 작은 클럽들. 네. 그런 클럽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문나이트였던 거죠. 아. 이게 원래는 소울 트레인이라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하려다가 못하고 지나갔는데 네. 원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흑인 음악 소개하는 그리고 흑인들의 어떤 엔터테이닝 프로그램이었어요. 쇼 프로그램. 그 소울 제목을 트레인? 그대로 따와서 소울 트레인이라는 클럽을 서치훈 씨가 이태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그 근처에 이제 문나이트라는 다른 이름의 새로운 클럽을 연 거예요. 이 당시 소울 트레인은 한국인은 못 들어가는 클럽이었어요. 미국인들만 들어가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나이트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 들어가게 됐는데 문나이트가 왜 떴냐면은 네. 국내 다른 클럽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아주 최신 음악들을 문나이트가 아주 발빠르게 들려준 겁니다. 다른 이태원 클럽들도 나름 최신이었을 텐데 근데- 최신 중에 최신. 우린 지금 뭐 스트리밍으로 다 틀 수 있지만 네. 그때는 진짜 DJ가 발로 뛰어서 판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데까지 딜레이가 엄청 그렇죠,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나이트의 DJ는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또 판을 가져오고 정말 즉각 가져올 수 있는 최단 경로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최신 음악들을 들려줘서 문나이트에 가면 그 음악 나온다더라. 그 음악에 춤출 수 있다더라. 입소문을 이 타고. 소문이 이제 강남, 강북이 다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문나이트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플래시 댄스나 브레이킹의 영향을 받은 그 브레이크 댄서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댄서 팀 스파크, 뭐 노피플 등등 해가지고 다 모인 거죠. 그때 마침 댄스 가요 붐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여기 또 이태원에 있었던 댄서들이 이제 여의도 방송계로 진출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남정 씨가 이 문나이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인기 가수가 된 인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제작자들의 눈이 기운 거죠. 그래서 스파크라는 댄스 팀이 있었는데 김승진 씨 아실 거예요? 스잔. 잘 모르시죠?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아실 거예요라고 아실 거예요로 하지 않는 던지고. 걸로. 예, 네네. 예, 그래요. 뭐 스잔이라는 노래 뭐 다들 아실 텐데 그 스잔 발라드거든요. 근데 김승진 씨가 뭐 오늘은 말할 거야, 난 네가 좋아 이런 댄스곡들도 있어요. 은근 댄스 욕심이 있었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곡들의 댄스 안무를 이제 스파크가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아까 인순이와 리듬 터치 얘기했지만 누구와 뭐뭐 이런 식으로 예. 가수와 댄스팀 같이 활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남정과 프렌즈, 김승진과 하얀손. 하얀 손은 뭐 백수 아니에요, 백수? 오, 하얀 손은 그렇게 뭐야? 해석되는데요. 민혜경과 예. 블랙 타이거, 어, 장혜리와 에르스테, 멋있네. 이재민과 피노키오. 뭔가 멋있는 감성이에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현진영과 와와. 아, 이렇게 되면서요. 네. 댄서들이 사실 문나이트에 모여서 다 댄스 배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방송계로 빠지고 네. 여의도의 가수들과 같이 다니고 하면서 이 결속력이 느슨해진 겁니다. 아, 설상가상으로 예. 90년 1월에요. 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흥업소 심야 영업이 금지돼요. 아 그래요? 이게 99년도에 풀립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이 금지되고 이 유흥업소가 과소비와 퇴폐, 오늘 퇴폐 많이 나오는데 퇴폐 풍조를 조장한다. 범죄의 온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갑자기 거죠. 또 90년대 들었어. 음. 심지어 같은 해 11월에는 무허가 없어 강제 폐쇄로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대형 유흥업소 58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그때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당국의 묵인 아래
세금까지 내가면서 그러니까는 법적으로만 맞지 않았다 뿐이지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업소들이 좀 1년 사이에 강제 폐쇄되거나 어허. 자체적으로 폐업하거나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그 씬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된 그럴 거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초중반이 지나가면서 문나이트의 그 아성이 무너지고 90년대 후반에 폐업을 하게 되죠. 아 지금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은 없는데요. 음. 뭐 이 사장님 아까 서치훈 씨도 돌아가셨고 네. 그렇게 되지만 뭐 문나이트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전히 많은 댄스 가수들이 이곳을 추억하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뭔가 뉴올리언스 가면 뭐 막 전설의 재즈 클럽 이런 데 있다 그쵸.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맞아요. 이게 보존이 잘 돼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강원래 씨가 그래서 네. 문나이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나이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네. 가져와서 네. 그때 자기 기억과 사진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문나이트라는 클럽을 차렸어요. 네. 이태원에. 근데요? 비슷한 위치에.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그럼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더 이상은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매각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강원래 씨가 또 나름의 노력을 했었군요. 네네네. 이게 클럽 운영은 수지 타산이 안 맞더라도 뭔가 역사적인 장소로라도 잘 좀 뭐 지자체에서 도와준다든지 맞아요. 보존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이 되면서 가요계에 분 댄스 열풍의 순간들 오늘 정민재 평론가와 또 재밌게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